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렬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연축성 발성장애 그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사실 원인은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연축성 발성장애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은 대부분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실제 있긴 있지만 그것이 뭔가 좀 막연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성장애의 원인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그런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정신적인 큰 충격이 있었던 사건, 뭐 큰 상처가 됐던 사건,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일들, 뭐 이런 일들 있었던 그 이후에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와 과로가 누적돼 있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또 수면 장애. 그러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이 너무 많거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과도한 다이어트. 거기다가 체질적으로 또 심장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마르고 예민하고 또 신경 과민 있으시고 뭐 요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발성 장애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 이유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요. 단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 발성장애이신 분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뭔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어떤 트리거 요인들이 꼭 하나씩 작용을 하더라고요. 트리거라는 게 이제 방아쇠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요소들이 다 이렇게 퍼즐 그림처럼 맞아 떨어졌는데 어떤 트리거 작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목을 이제 많이 쓰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방에서 갑자기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방에서 크게 목소리를 지르고 나서 다음날 목이 완전 갔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고 발성장애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양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그 119에서 그 119에 실려갈 때 이게 뭐죠? 그 기도 이렇게 확보하는 그 의료기구 있잖아요. 기도 삽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공호흡하는 그런 걸 하고 나서 발성장애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뭐 항진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그거 질병이 오고 나서 또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발성 장애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또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트리거 작용을 했던 일이 하나 생겼을 때에 발성 장애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병이든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애주면 병이 이제 호전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발성장애도 사실은 그 원인을 갑자기 없애준다고 해서 발성장애 한번 걸린 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피해주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호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그 원인적인 것들을 없애주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순위는 아니지만 치료를 위한 1순위는 아니지만 치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발성장애의 원인이 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노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이건 뭐 비단 발성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좋은 건 사실 환경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노출되어지는 그 스트레스 환경을 없애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때가 많죠. 사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직장 생활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연축성 발성장애 때문에 뭐 보톡스도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질병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치료를 하려면. 뭐 발성 레슨을 한번 받는데도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만 원, 더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뭐 2, 30만 원도 얘기하는 곳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발성 장애는 안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어, 적극적으로 큰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들을 조금씩은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그 환경을 바꿔줄 것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기만이 가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서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맛집들 찾아서 맛있는 음식 먹어준다든지, 또 악기를 배운다든지, 취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환경을 저는 강제적으로 환경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말을 못할 지경이 되니까, 제가 하는 직업이 다 말로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게 됐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시라고 이렇게 권고가 됐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긴 했어요. 연축성 발성 장애로 직장을 잃었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혼자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되게 무기력하고, 또 말을 못하니까 그 사회적인 활동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또 이제 우울증 오고, 또 뭐 이렇게 불안장애 같은 거 오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뭐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그 메뉴 한번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이게 안 나오니까 뭘로 드릴까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어딜 가서 가게 뭐 물건 사러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운데, 그 스스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운동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운동 시작을 했고요. 운동도 이렇게 꾸준히 하긴 힘들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면서 하는 건 좀 힘드니까 혼자 저는 조용히 그 산책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야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또 그때 제가 있을 때 가까운 집 근처에 그 윤건능이라고 해서 왕릉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조용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렇게 산책 다니고, 자연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푸른 산과 나무들과 또 그 바람 불고 하는 것들. 지금도 저도 이제 제 방에 앉아 있을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지금은 이사 와가지고 그때랑은 좀 다른데요. 저희 집이 17층이에요, 아파트. 높은 쪽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되게 고마운 게 통풍이 되게 잘 돼요. 바람이. 여름인데도 지금 바람이 되게 잘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열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특히 이제 낮에는 지금 여름이니까 더운데 저녁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 때에, 저희 집이 또 파주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자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 불면서 밖에 이제 나무 냄새 같은 거, 풀 냄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 그 음악 감상도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좋은 사운드 시스템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어폰 꽂고 좋은 음악 듣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떤 상상을 많이 했냐면, 처음엔 잘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아프기 전, 내 발성장애에 걸리기 전, 그거보다 또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 그,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지? 라는 걸 자꾸 이렇게 추억해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음악들, 그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뭐 이런 걸 좀 찾아 다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음악들, 내가 어릴 적에 행복했을 때에 많이 들었던 음악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옛날 그 CCM 같은 거 많이 찾아 듣고, 그리고 또 옛날 가요. 제가 뭐 학창 시절 때, 대학교 초년생 때, 그럴 때 많이 들었던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뭐 7080까지는 아니고 90년대 그런 그 감성 있는 그런 발라드들, 뭐 그런 노래들. 그거 외에도 또 좋은 노래들 많이 찾아드렸어요. 특히 같은 발성장이 알았던 박효신 씨 노래 같은 거, 박효신 씨의 그 뭐 노래들 좀 발라드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뭐 성시경 씨 노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찾아 들으면서 좋은 시스템에서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좀 음악 감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클래식, 나이 들면 클래식이 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클래식이 좋아질 나이가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첼로 연주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첼로 연주들, 그 바 무반주 첼로 조곡 같은 거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그 차이코프스키 곡이 뭐랄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인데도 들을 때에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 그런 음악들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또 좋아하는 책들 많이 보면서 또 차분하게, 특히 그 아까 산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외에서 자연 속에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뭐죠, 부모님이 지금 현재 장성의 충령산이라는 곳에서 펜션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쪽이 굉장히 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가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령산 치유의 숲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암 환자들 거기 와서 이렇게 피톤치드 마시면서 힐링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계곡도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 갖다 놓고 약간 이렇게 기대듯이 거의 눕듯이 해서 책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숲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독서도 하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저는 뭘 했냐면, 제 취미는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거예요. 저희 책상도 보면은 이렇게, 제 책상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건 안 되는구나. 제 책상에 보면은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아직 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네, 건담 프라모델 이거 만들면은 차분하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 좀 잊어버리고 걱정 근심들 잠깐 내려놓고 다른 생각 그냥 안 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를 조금 잊어버리는 그렇게 되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 좀 가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남자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여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스트레스 푸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 키우면 육아를 하게 되면은 아이랑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하면은 좀 자유로운 시간들이 생기지만 그 전에는 아이랑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성장애 앓을 때에 저희 아이가 어렸어요. 굉장히 어릴 때에 제가 2014년도에 발병이 됐는데 저희 아이가 2012년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3살 정도 됐을 때에 발병을 해서 그 아이랑 계속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 있는 게 그 크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 혼자 있고 싶은데 아이랑 같이 있어줘야 되고, 또 발성장애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아이랑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아이랑 놀 땐 대부분 말로 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죠. 그래서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가 어리고 임신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럴 경우들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 남편 찬스 많이 쓰세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자들 이거 얘기하면 사실 남자들한테 욕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일이 진짜 바쁘긴 하지만 뭐 집에 가면 사실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있고 이러면 집에 돌아갔을 때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하는 심리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야근하는 경우도 약간 있거든요. 네, 남편한테 잘해주시고 남편 찬스를 잘 이용하십시오. 네,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뭘 했냐면 악기 연주 같은 걸 조금 했어요. 뭐 이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뭐 뒤에 이제 기타들 보이죠? 기타를 친다든지, 뭐 저는 이제 피아노는 못 치니까 못 치는데 저는 또 이제 부는 악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리코더, 플룻 이런 악기들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그냥 뭐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냥 소리만 내는 정도인데 제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음, 그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이제 싱글 음반도 내고 했었는데 싱글 음반 발매한 해 18월에 발매했는데 11월 달에 발성장애가 왔으니까 음반 내고 활동을 거의 못했죠. 뭐 그랬던 상황이라 굉장히 그 우울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이제 굴러다니던 그 애들용 리코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면서 그 이제 곡을 연주를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연주하기 심심하니까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집에 이제 녹음 장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냥 이렇게 뭐 만져보고 그 만지면서 하는데,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음반으로 내볼까 해가지고 그 제가 아는 음악하는 그 누님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버클리 음대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의 성지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신 굉장히 그 엘리트예요. 그분이 그 제 리코더 연주를 듣고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반주를 해주시고 음악을 다 만들어 주시고 저는 거기다가 리코더만 집에서 그냥 얹혀가지고 이렇게 음반을 발매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음악을 만졌는데 전 전문 엔지니어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제가 듣기 좋은 소리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되게 허접하게 첫 그 음반을 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문 엔지니어가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수정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퀄리티가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리코더 음반 계속 내고 있어요. 리코더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악기들로 시도는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악기로 하지 않습니다. 허접한 악기로. 이제 뭐 리코더 같은 경우는 알토 리코더가 연주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연주를 하는데 비싸요. 연주용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중고로 그 되게 싸게 몇천 원 안 주게 사가지고 이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약도 먹고요. 필요하면. 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나가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성장애를 극복할 때에 팁이 있는데 어, 동기부여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또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또 보톡스를 맞아서도 증상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톡스의 함정이 뭐냐면 보톡스를 맞았을 때 완치가 되진 않아요. 완치가 되진 않는데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톡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로 가지 않고 보톡스만 쭉 맞게 되는 게 함정이에요. 보톡스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좋아진 목소리로 계속해서 발성 연습을 해주셔서 성대를 강화하고 발성에 관련된 호흡과 공명들도 만들어주면서 완치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함정인데 문제는 이제 보톡스 그냥 한번 맞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성장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 꾸준히 발성 연습하면서 이 꾸준함이 사실은 그 치료로 가는 완치로 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량을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발성 연습을 하리라.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걸 했을 때에 본인한테 상을 줘야 돼요. 그거 하기 싫거든요.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걸 하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원씩 나한테 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쌓이면은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건담 프라모델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한테 좀 상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달 동안 꾸준히 발성 연습을 했어. 나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쇼핑 해가지고 이쁜 옷도 사시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본인한테 상을 좀 주세요.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뭐 꿈 같은 이야기 있지만 만들어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좀 상을 주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 뭐지? 언제 이렇게 언제는 여행을 가고 싶어. 언제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뭐 상을 주고 싶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래서 이날은 당신이 아이를 좀 봐줘. 이거 맡겨놓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본인한테 상을 주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꾸준함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영상에서 꾸준함의 동기부여를 어느 고시생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 고시 같은 거 준비하면 굉장히 이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또 극복을 하고 또 고시에 합격을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을 볼 때 과목별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목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헌법, 민법, 상법 이렇게 다 있으면은 뭐 책이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내가 그 다 통달을 해야지 이게 시험을 그 패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이 있는데 이걸 내가 1년 내에 이거를 끝내야 돼. 그러면 1년 하면 12달로 나눠지겠죠. 12등분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요만큼을 해야 돼.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걸 또 4등분하면 일주일에 요만큼 해야 돼. 나올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오늘 하루 이걸 끝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걸 끝내면 나는 1년치 다 해야 될 거를 미래에 끝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분량 했으니까 내일도 이 분량 하고 1년 내내 이 분량 끝내면 나는 1년치 끝낸 거야. 이거 끝내면 난 합격이야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분량을 끝내고 본인은 오늘 나는 합격했어. 오늘 거 합격이야. 요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 저는 이 발성 연습을 꾸준히 매일매일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거든요. 6개월에서 1년 꾸준히 발성 연습하면 완치가 될 거야 라는 암시를 본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에 오늘의 하루의 분량은 30분 발성 연습이야. 혹은 1시간 발성 연습이야. 내가 짠 루틴대로 1시간 30분 또는 30분을 내 분량만큼 끝내면 오늘 하루는 완치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루를 안 하면 하루만큼 혹은 이틀만큼 더 완치가 늦어진다는 거. 치료가 늦어진다는 거.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치료로 가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로 가는 내 삶의 습관의 우선순위들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병이든지 병에 걸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돼요. 야, 이거 좋다는 해봤어? 뭐 또는 인터넷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좋다더라,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진짜 검증된 방법들만 쓰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검증된 방법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축성 발성 장애에 가장 검증된 방법은 뭐가 있죠? 발성 연습, 보톡스 치료, 약물 치료, 이 세 가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거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본인의 그 얼마나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심하시면 보톡스 맞으시고, 보톡스도 이제 병원들이 여러 병원 그 놓는 방식들이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그리고 용량들을 찾으셔서 보톡스 치료 하시면서, 보톡스 맞으면 어느 정도 그 연축이 좀 덜해진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에 발성 연습 시작하시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약물도 드시고 하면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장 이렇게 검증된 방법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발성 연습하고 병원 치료를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병원 치료 보톡스만 맞았는데 그때는 발성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했었으니까 발성은 일단 뭐 좀 뒤로 놓더라도 뭐 병원 치료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치료했는데 크게 호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성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기 시작하고 약물도 먹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1순위로 그런
발성 연습과 병원 치료를 1순위로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발성 연습을 한다. 그리고 그 한 달에 뭐 보름에서 한 번 정도는 이날은 내가 병원을 간다. 가서 약 처방 받고 온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한방 치료도 같이 했었어요. 한방 치료가 진짜 그 뭐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약을 지어 먹는 그런 한방 치료가 아니라 동네 가까운 그냥 한의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는 침하고 뜸만 좀 맞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세요. 침 놓고 뜸 놓고 해주세요. 그거 한 번 갈 때에 그 뭐 의료보험이 되니까 적게는 한 4, 5천 원, 조금 많게는 뭐 만 원 안팎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한 달에 두 번, 보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이날은 병원 가는 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약도 양방에서는 약을 짓고 그리고 한방에서는 뜸이나 침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 훨씬 더 그게 뭐 카더라 통신들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자가 치료도 했어요. 자가 치료로 그 뜸 이렇게 혈자리 아는 그 한의사 분한테 배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뜸 놨어요. 그때 얼마 안 하거든요. 미니 뜸 하나에 뭐 4, 5천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뜸 놓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발성장애에만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저 과민성 대장증후 이런 거 있잖아요. 몸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굉장히 효과 많이 봤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확실한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엉뚱한 이야기 듣고 엉뚱한 또 정보들을 어, 취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실망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전 두 번째로 그 우선순위는 규칙적인 수면. 우리 뇌에 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팁을 얻었던 게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건강검진 때 발견을 하셔서 바로 수술을 하셔서 대장을 일부분 절제를 하시고 암이 있는 부분 절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8시간을 자도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자는 거하고 11시부터 7시까지 자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적어도 11시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뭐 테드 강연 같은 거 찾아봐도요. 이 뭐 우울증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신경 질환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수면을 시간을 엄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처음에 그 수면 유도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초창기에 드시면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때 우리 뇌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특정 시간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뭐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그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에는 재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호르몬들이 그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시에는 주무셔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게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3순위로 뭐 운동, 그 다음 4순위로 식이 조절 이런 식으로 저는 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땐 3, 4순위를 못 하더라도 1순위로 한 거는 반드시 내가 한다. 꼭 한다. 이런 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이 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 이거 좋다던데 목에 좋다던데 해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모과차가 목에 좋다더라. 그 목이 이 목이 아니거든요. 연축성 발성장애 목이 아니거든요. 도라지 먹어봐 이런 거 이야기 드세요. 뭐 근데 그런 이야기 솔직히 엄청 또 짜증나요. 본인들이 겪어보지도 않은 일들 또 그게 아닌데 일반적인 목이 아픈 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병을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오픈을 하고 처음에는 좀 구체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설명을 했어요. 이런 병이다. 목이 아니고 뇌가 문제다. 신경이 문제인 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언지를 안 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가족들은 이 부분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가족들도 내가 아프면은 가족들도 같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소리가 조금 잘 나오면 너 목소리 잘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서 그런 거겠지만 그게 탁 인식이 되는 순간 다시 안 나와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 목소리에 대해서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말하지 말아줘. 그게 신경이 쓰이는 순간 나는 목소리가 더 안 나오고 병이 안 좋아진다 얘기하시고 아예 그냥 무시해달라고 아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발성장애 모임에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 병에 대해 왜 목이 아파요? 이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목이 아픈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낯선 모임에 가는 게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그 카페에서 목소리 카페에서 그 정기 모임을 할 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용기가 쉽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그 모임 날짜까지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진짜 용기 내서 혹시 가도 됩니까? 물어봐서 찾아갔었어요. 한 10분 정도 모였었는데 정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상 가니까 처음 뵙는 분들인데 목소리를 다들 이제 자기소개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심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종의 공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그 공감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 듣고 또 그동안에 막 쌓였던 우리 일반인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것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런 모임 있을 때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카페, 목소리 카페랑 단톡방 들어올 수 있도록 제 카톡 아이디를 올려놨거든요. 그 문의하셔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은 질병인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또 카페에 가셔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쓴 글들도 보시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정기 모임 있을 때 나오셔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또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발성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그 노하우들 그런 또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객관화시키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내가 한번 꾸준히 해보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발성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한 방법들로 계속 노력해서 호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